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습작을 하는 소설가라기보다는 그냥 습작 연습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편 소설을 습작을 해서 써온 지 4년이 됐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장편 소설도 연습 삼아 이렇게 쓰곤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소설은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소설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목소리들을 반영해주는 그 일종의 판소리 같은 거, 뭐, 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어떤 그릇 같은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더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꼭 특정한 줄거리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뭐 소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멋진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19세기부터 만들어진 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일단 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니까, 제가 썼던 이제 소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년 정도 지금 썼는데요. 일종의 일기입니다. 2173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사람의 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일기에는 물론 그 사람의 생각과 뭐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다가 연말 12월이 딱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핵심은 눈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그 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 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12월 1일에는 한시가 나오죠. 이제 한유의 송설, 뭐 유정원의 강설, 뭐 백거의 야설, 두보의 시, 뭐 해서 중국의 한시들 이 나와 있습니다. 다 여기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이제 눈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가 두보의 시에 가면은 전쟁통에 울부짖는 소리는 귀신을 부르고 시름에 잠긴 노인은 홀로 읊조리네라고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시인들은 그 눈이 내린 날의 풍경 같은 걸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치중한 반면에 이제 두보는 전혀 다른 눈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이일째 가면은 이제 중국 최고의 그 눈에 관한 시인 설부, 사해련의 설부라는 시를 넣었습니다. 그 설부는 제가 봐도 이거 정말 대단한 시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중국적인 사상과 그다음에 이제 그 풍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까지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시인데 이 시는 당연히 이제 눈에 대한 시로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넣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깊은 음기가 기운을 품고 머나먼 각이 봉을 잉태하네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태고 이 쪽에 이제 땅이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길러내는 그런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사헤른의 그 설부라는 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요까지는 일종의 이제 그 노래, 합창이나 이런 어떤 교향곡으로 치면은 앞에 이제 서주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단 이거는 눈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딱 서주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2월 3일 날 가면은
눈에 대한 가장 유명한 동화인 이제 눈의 여왕 안데르센의 동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평화롭고 그다음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는 일종의 아이들의 모험담인 이제 눈의 여왕을 쭉 넣어서 눈의 여왕에 대한 이제 그 한글 번역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쭉 이제 7가지 이야기를 넣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마지막에 끝납니다. 예. 그들은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여름 따스하고도 아름다운 여름이었죠. 하면서 이제 안데르센의 동화가 종료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쭉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연상되는 이 고요함과 평화의 이미지가 아이들의 동화와 함께 쭉 이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른의 목소리. 처음에 이제 앞에 이제 한시는 이제 서주격의 어떤 이야기였고, 그 다음 이제 어른들의 목소리로 딱 가면은 이제 랄프 wal도 에머슨의 이제 눈보라. 그 다음에 네, 뭐 이 12월 10일에 앞에도 있죠. 앞에도 예, 로버트 브리지스의 런던의 눈이라든지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뭐 이런 것을 어른의 눈에 대한 감성 뭐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눈 오는 지도는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누군가 떠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눈 사이로 꼭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도 눈이 나리라.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이제 그 그리움에 대한 감정, 뭐 어른의 감정을 담은 눈에 대한 시를 넣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시를 넣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주인공이 이제 남친은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혼자 이제 외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떠났던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감정이 사실은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제가 쓴 이 작품은 어떤 특정한 줄거리 없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글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콜라주라고 그러죠. 이제 그림에서는 여기저기 이어붙인 건데 이어붙였지만 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이지만 이 소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의미가 이 자리에 딱 배치가 됨으로써 생깁니다. 그게 참 글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특이한 거거든요. 음악에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음악은 음악 자체로서 독립적인 어떤 그 메시지와 호소와 가치가 있고, 물론 연주자에 따라 다르지만, 글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 인용해서 가져온 대목이라도 그게 특정 이 소설이라는 맥락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뭐 인용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나 암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그 글이나 글 문학이라는 것의 독특한 어떤 가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설이라는 게 재밌다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수많은 그 인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이미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이게 암시하는 어떤 의미들이 이제 이 소설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콜라주로 시도해 봤는데, 이게 나름대로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라 다 이게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도록 암시를 주는 대목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부분에 일부러 동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철가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포르틴의 부하급의 철가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철가면 보면은 철가면을 쓴 사람을 찾아다니는 어떤 여인의 얘기인데 그 나이가 이제 40이 돼서 20년 동안 그 사람 찾고 찾았지만 못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대목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요 대목하고 요 윤동주의 시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소설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 예, 그 다음 이제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제 시를 이제 집어넣었죠. 예. 이거는 이제 눈이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보이지 않는 채석자는 건축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어떤 도시를 만들고 떠났기 때문에 다 그 도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가 얘기를 쓴 것도 사실 그런 의도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파상의 산장, 공포소설을 하나 넣었는데, 이 감정, 눈에 대한 감정이란 게 꼭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포에 대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아, 이런 얘기도, 눈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넣었죠. 그 다음에 모파상 얘기를 넣고, 예,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넣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이제 암시는 줘야 되니까, 예,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타가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 왜 지금 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아들한테만 얘기를 해주고 타가소의 아들한테는 얘기 못 해줬냐면 아직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애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포 소설을 왜 얘기를 해줬냐면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꼭 이제 우리가 동화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와는 다르다는 거를 조금씩은 알려줘야 돼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주인공은 모파상의 산장 얘기를 번역을 해놓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놓고 이 니콜이라는 아이한테 이거를 과연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니콜은 좀 성숙한 아이라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니콜한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어른들만의 이야기, 뭐 이거를 좀 얘기를 살짝 해줬는데 니콜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대목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뭐 스웨덴보리의 어떤 신학 얘기,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학보다는 스웨덴보리의 신학이 훨씬 더 성숙한 신학이라는 뭐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뭐 눈과는 상관없지만 이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라는 가사를 넣었거든요. 거기 약간 이제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좀 덤덤하지만 부드럽고 애절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공포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기 쉬우니까 좀 다독여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넣을까 하다가 이 비틀즈의 이 아름다운 그 가사, 그러니까 결국 동화와는 다른 거죠. 성장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안데르센의 이야기였다가 공포 이야기여서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위로해주는 얘기로 끝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숙이 되죠,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넣은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그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바라지만 상처받지는 않기를 원하는 뭐 이런 얘기를 썼고 살짝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정원산 챈스의 외출이라는 얘기를 살짝 암시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얘기는 이제 제가 그냥 암시만으로 써놨는데 실제로 이 영화의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상처받은 어른들의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이제 챈스라는 정원사가 그 격언을 들려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살짝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암시로 넣어. 그러니까 예술이란 거는 단독으로 모든 걸 다 그려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술가들이 해놨던 거를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그 내 이야기 속에 어떤 암시적인 효과나 어떤 그게 지시하는 바를 살짝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거 수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놨던 성취를
제 가져다가 그거를 인용하고 참조하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정원사 챈스의 외출을 여기서 또 너무 지루하게 쓸 수는 없고 뭐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시를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뭐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문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란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누군가 뭐 과학 선생님이 설명을 하듯이 이제 연설문을 쭉 이제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눈 결정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예, 사람인 윌슨 벤틀리의 생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이 사진을 찍었던 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005년에 리포트 온 프로그레스 인 피직스에 나오는 이제 케네스 리버레스라는 사람이 쓴 눈 결정의 물리학이라는 이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사실 딱딱한 걸 그대로 인용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서 어린 아이한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치고 이제 제가 챗GPT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부드럽게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눈결정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최대한 쉬운 말로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이 성장하는 성장 패턴에 대한 얘기, 그 에치로 요코야마에스가 이제 논문에 썼던 것도 한마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쭉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 이게 써보니까 핵심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풀어서 쓰는 게 이게 가능하네? 그러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이제 타가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코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학자라서 그 다음에 굉장히 학문적인 딱딱한 글만 많이 썼는데, 이제 해보니까 애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글을 이제 쉽게 쓰는 연습을 여기서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 그럼 한번 이제 르베그 적분도 한번 설명해 볼까 해서 르베그 적분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어려운 개념인 줄 알았는데 되게 이해하기 쉽다, 쉬웠다라는 걸 이제 써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처음엔 좀 학문적인 딱딱한 어떤 글들을 쓰다가 이거를 일반인들,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하고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 주인공이 무엇을 하게 될지도 여기에서 암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육각형 눈송이에 그에 대한 그 얘기를 넣어놨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뭐 그 시대에 이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쭉 이거를 수필로 써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눈은 왜 육각형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했던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네, 그래 써놨는데, 이게 왜 써놨냐면은, 결국은 이제 과학이란 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초창기 그 과학에서 이런 호기심을 가진 아마추어들이 사실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걸로 돌아가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게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뭐 어렵고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도대체 눈은 왜 육각형이에요? 라는 거를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그래서 과학의 원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어떤 세계에 대한 호기심, 요거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이제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마음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어떤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4일 가면은 이제 필립 볼이 이제 그 케플러가 썼던 게 틀린 얘기거든. 틀린 얘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그거를 육각형 운송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고 이 얘기를 해주면 그럼 그때 얘기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쉬운 연설문 형태로 쭉 풀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육각형인 이유를 좀 설명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연설문을 만들어서 그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설명을 좀 넣어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복잡한 게 원자나 분자 구조와 관계 있거든요. 현대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케플러 시대와 우리의 특징은 이제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생각이 가장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원자 구조를 모르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육각형 고리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결합을 했는데 백사도 각도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육각형 구조가 생기는 그 이유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썼으면 제가 원자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원자론이 이제 과거와 현대의 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걸 약 살짝 좀 더 추가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얘기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보니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게 진짜 이 현대과학의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순수한 호기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은 이론이 추상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과학적 원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물리학 같으면은 뭐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이나 해밀턴 야코비 방정식이나 뭐 변분법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또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거를 정립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추상화되면서 그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도 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원리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애들 같아서 사실은 그 기독교의 가장 딱딱한 부분도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본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을 비유해서 여기에 이제 자살한 사람, 도망간 사람, 유령 세 명을 얘기하는 사실 자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몇 번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을 따라서 도시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네, 이제 러시아로 도망을 갔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죽으면 윈난성에서 숨어서 살다가 유령처럼 살게 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25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시를 찾아보면 당연히 유명한 이제 알프레드 테니슨의 인 메모리엄에 나오는 서시 신의 강한 아들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26일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도서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가까워왔고 러시아에서 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자기가 돌아갈 고향에 있는 그 세계 최대의 도서관 민난성 도서관에 대해 생각하면서 호르헤 루이스 보르스의 이제 그 그 작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서문으로 이제 레오폴드 루고네스에게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번역을 쭉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수사법인 히팔라게라는 수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써보고 그다음에 거기로 넘어가서 사물기억설에 대해서 쓰는 거죠. 예, 그거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브래드버리의 야간조라는 그 단편이 있거든요. 유명한 소설인데 이 얘기 왜 넣냐면 결국은 이제 이 여자의 운명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도시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이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물들의 감정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물 기억설이 히팔락이라는 수사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게 연결되면은 이제 도시는 사라졌지만 그 도시의 감정이나 사람들이 살았던 느낌이나 이런 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떤 외계인이 찾아오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다. 뭐 요런 어떤 그 숨어 있는 얘기가 야간적으로 한데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의 멸망과 뭐 영원함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가 살던 도시의 미래에 대한 암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시로 야간조라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가면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을 읽어줬는데 아이들은 바로 이해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순수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알아듣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드디어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 윈난성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 눈에 대한 가장 마지막 얘기는 이제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윈난성이 결국 이 티베트하고 붙어 옆에 있고 티베트에 가면 히말라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등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드워드 윈퍼라는 초기 등반가의 알프스 등반기에 나와 있는 이 눈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눈과는 다른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알프스 산에서의 눈이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눈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우면서 매혹적이면서도 공포스러워. 그게 사실은 자연의 진짜 모습인데 그거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동화로 시작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세계의 실상,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장엄함과 동시에 공포스러움, 뭐 이런 무시무시함, 이걸 같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제 에드워드 윈퍼의 이 얘기를 썼죠. 쭉 쓰고, 이 그림 봐도 무시무시하죠. 그냥. 장엄하고 무시무시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낯선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발란치라고 불리는 눈사태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아발란치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네. 근데 요건 또 무엇을 암시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아발란치 눈사태 얘기를 하는데 이 눈사태를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의 목소리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 딸 같은 이제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주인공한테 그 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등반가가 돼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거를 하고 느낀다는 걸 암시를 일종의 미리 하는 것으로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소설의 뒷부분에 이제 그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뭐 막 장황하게 사실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앞에 미리 씀으로 해서 뒷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암시로서 이렇게 미리 그 얘기를 빗자락을 까다로운 의미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눈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는 게 맞겠죠. 세계에서 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고 이제 가장 훌륭한 이야기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눈이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구별이 사라지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죽은 이들에게도 마지막 장만처럼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래서 산자와 구분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이런 순간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제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 윈난성이라는 도시가 사라지면서 산자 죽은 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대한 암시를 일부러 앞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는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인용을 했지만 이제 그 딸의 얘기에 가서는 이제 브람스 교향곡 4번의 사막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살짝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 자체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 얘기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요 얘기가 다 뒷부분에 이게 이어져서 연결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미리 요 얘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동화에서 시작됐던 이야기들이 쭉 어른의 성장 얘기로 가면서 그 과학적인 얘기도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종교적인 얘기로 끝내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함께 아우르고 위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의미로서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 얘기로 끝내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살짝 이제 현재 기독교인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제 문학가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암시를 사람들 잘 몰라요, 아직. 예. 그냥 성경만 읽는데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종교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들이 수많은 문학과 영화에 깔려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경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성경보다도 더 종교적인 이 얘기들이 단편 소설에 마지막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딱 끝내면서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모든 얘기는 거의 다 인용과 어떤 콜라주로 해서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소설의 이야기를 다 암시하는 어떤 그것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쓴 건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 갖다 붙였는데도 내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설은 그 시도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거를 쓰고 싶었고 그리고 요번에 집중적으로 이제 순전히 인용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 전 소설에서 그런 어떤 소설의 스토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후반부에 이 암시가 구체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한 달 정도의 일기로 딱 들어감으로 해서 앞뒤 이야기를 딱 이어주면서 암시하는 그런 역할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문학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과연 이제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 주류 문학을 하는 문학계에서 인정을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습작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보면 이런 게 잘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스타일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네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